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이 안 갔던 걸 처음 갔던 길이 이제 많습니다. 좀 사소한 거지만 예를 들면 시사평론가라는 말도 오늘날은 일반 명사화가 돼 있는데 그 명칭을 제일 처음 쓴 게 접니다. 90년대 초에 그런 시사평론지들의 글을 쓰면서 그땐 되게 뭐 자기를 표현할 때 뭐 어디 강사 뭐 이렇게 시사평론가라는 직업명을 제가 처음 쓰기 시작해 봤고요. 뭐 국회의원도 정치도 제가 뭐 처음 해보는 거를 해봤고 또 뭐 해외에서 영광스럽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 직분도 해봤는데 다 제가 새롭게 본 일들이 많았습니다. 제가 이제 독일 대사다 청년재단 이사장이 되니까 약간 견강보회하는 것도 있고요. 우리 청년 문제는 우리의 고유한 문제. 제가 이제 과거에 유학할 때나 또 독일의 대사로 있을 때나 늘 세계의 문제를 볼 때요. 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우리만의 문제인가? 어떤 문제든지 그 나라 고유한 문제도 있지만 그게 세계 보편적인 또 문제이기도 한 것들도 있습니다. 그건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일자리 문제, 청년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일자리 문제만 놓고 보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글로벌화된 시대 디지털 경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 청년 문제를 보는데 독일에서 느꼈던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문제를 볼 수는 있죠. 그런데 우리 문제는 역시 근데 우리의 고유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.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고서 전반적인 사업을 쭉 보니까 연간 보통 한 80억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써왔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지난해에는 그 청년 기본법도 만들고 이번에 뭐 문 대통령 그 뉴딜, 그린 뉴딜 할 때 새롭게 청년 뉴딜도 넣어서 뭐 청년 부문에 뭐 한 7조 정도 넣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재단이 뭐 이런 정부가 하는 일을 똑같이 조그만 돈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청년 정책의 종합적인 허브로 하자. 그러니까 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가 이제 청년 기본법의 보호 대상인데 그 1,050만 명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뭐 그것도 하나의 단일 집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이게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아직 없죠. 그걸 뭐 정치권이 하겠다, 정부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민간재단 입장에서 정말 이 시기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어떤 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내는 정책 허브로 다시 해야 되겠다.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현재 하는 사업 중에 그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일본선 이제 그 히키코모리 문제라고 그랬는데요. 근데 일본 히키코모리, 그러니까 과거의 과로사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보다 산업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먼저 나오죠. 근데 우리도 이 고립 청년들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전엔 저도 이 문제를 맡기지 않았고 좀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뭔가 숫기가 없는 애들이 이러는 거 아니겠나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취업 경쟁에서 밀리거나 또는 어떻게 간신히 해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직장 내의 그런 그 경쟁에서 못 견디고 밀려 나온 애들이 그 고립 청년으로 들어가요. 우리가 고립 청년 사업해 보면 이 사업 신청을 해오는 게 당사자들보다는 부모들이 거의 많이 합니다. 멀쩡한 애가 집에서 집구석에서 꼼짝 안 하고 안 나오니까.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이 필요하죠. 다시 사회를 끌어내오기 위해서. 독일 대사 재직 시절에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. 우리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을 독일 그 현장에 취업시키는 것. 그런데 이제 그걸 쭉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
몇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양쪽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여기서 젊은 애들이 외국 나가서 그 낯선 데 가서 고생하면서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작업 조건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력을 해외에 내보낼 단계는 지난 것 같다는 거죠. 독일도 요새 이제 특히 뭐라고 그럽니까? 돌봄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. 노령화되고 하니까 요양원도 많이 생기는데 그 인력들을 저도 처음에 우리 인력을 과거에 간호사 보내던 것처럼 보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선 우리 임금이 맞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그 돌봄 인력이 오고 아니면 폴란드에서 데려오는데 한국에서 인력을 데려오기에는 독일도 그 임금 감당이 안 되죠. 외교라는 분야가 되게 좀 이렇게 멋있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멋있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무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저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이제 보안 비밀은 뭐 안 되지만 보안 비밀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 국민들에게도 이런 그 직업에서에게 그 외교 무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. 그것도 제 대사로서 외교 공무원의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기록의 의미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첫째 특임 공관장으로서 그 부담감이 있었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. 둘째는 외교라는 게 이게 특정 층의 전유물처럼 돼 있는데 국민들과 공유해야 되겠다. 셋째는 기록도 필요하다. 한 나라에 가서 3년씩 대사하다 오면 그 나라에 대한 외교관이라는 게 결국은 정보원입니다. 그 해당 국가의 그 내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 오는 건데 그런 건 공유 재산이니까 기록이 중요하다. 독일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있죠. 근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이제 1969년부터 본격화하는데요. 그때부터 기록을 쭉 보면 빌리 브란트나 또는 그 뭐 주변의 그 3인당 정치인들이나 누구도 통일을 동서독 관계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. 교류, 협력, 접근, 평화 공존. 이게 하지 통일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. 어쨌든 분단된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건 뭐 과거에 무슨 뭐 연방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통일 방안이 나왔지만 그거는 선전용, 남쪽이나 북쪽이나 명분용이지 통일은 결국 어느 쪽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 뭐 평화적인 둘이 합의 봐가지고 뭐 연방 단계를 거쳐서 뭐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건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. 결국 통일하면 통일을 목표로 내세우면 그건 어떤 우월한 체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체제를 흡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. 그러니까 서독은 자기네들이 동독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일을 내놓고 얘기하면 동독이 이게 다가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거부감 갖고 부담. 그거 우리가 봐야 돼요. 우리의 목표는 국가적으로 내놓는 목표도 통일이라고 하는 좀 공허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거, 평화공존, 교류협력 이걸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. 이렇게 하면 이제 당장 그 비판 들어오죠. 반통일주의, 통일을 포기하자는 거냐. 근데 그거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국가 경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? 한반도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걸 경험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과거에 삼국 시대도 있었고 뭐 남북국 시대도 있었고 국가라는 건 그때그때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건데 그 민족이 불변하는 한에 그런 현상들을 좀 인정해라.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 안에 단 하나의 국가만을 그렇게 고집한다면 지금 해외에 700만 이상 우리 디아스포라 그 교포들도 퍼져 있는데 러시아에 사는 우리 고려인 교포들의 정체성 다르고 중국 조선족 정체성 다르고 제일 한인들 정체성 다르고 이걸 다 인정을 해줘야지 이걸 전부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발상은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. 정부 조직에 관한 것은 그 명칭이 뭐
통일부가 됐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독부라고 했죠. 독일 내부 관계를 다루는.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북한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그 정부 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게 우리 민족의 생존에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인데, 나는 이준석 대표가 그 젊은 에너지로 과거의 그 구보수들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신선한데, 통일부를 해체하자, 이건 좀 너무 포퓰리스틱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젊은 세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세대가 우리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이에요.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는 그 5분의 1의 목소리도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하자고 하지만, 또 반면에 청년이라는 무슨 프리미엄을 줘서 그 목소리를 또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이게 통일 문제는 어쨌든 이건 우리 민족적 과제인데, 이 문제를 무슨 어떤 특정층의 기호가 다르다고 해서 그건 추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합의 컨센서스를 유지해 가야 될 건 가야 되는 거고, 거기에 이제 다양한 뭐 의견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지만, 그런 점에서 통일부 해체 주장은 할 수는 있겠으나 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국가 정책에 이제 청년이라는 게 그 장르로 공식적으로 들어간 겁니다. 그리고 그 후에 전국 그 236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220군데 이상에서 청년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이 정부와 지자체의 법과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,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, 이게 이제 확보됐다는 거거든요. 그럼 거기 남는 게 있습니다. 프로그램입니다. 과연 청년들을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. 근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창의적인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또 실제로 당사자들인 청년들과 정부 부처가 접촉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. 제가 청년재단 이사장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건 청년 정책에서의 그 당사자성입니다. 당사자들의 목소리,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일단 끌어내는 것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, 인력, 조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청년들의 그 당사자성을 해서 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에 우리가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.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. 저도 젊은이들을 지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. 젊은이들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아버지, 부모 세대와 자기들은 출발점 자체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. 아버지 세대는 뭐 힘들지만 어쨌든 어디 대기업이고 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퇴직할 때까지 정년 보장되고 시간 지나갈수록 연공 서열 올라가고, 자기들은 출발부터 그런 조건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. 취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과거 우리들이 뭐 대학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1년에 몇천 명씩 뽑는 그런 입사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스펙도 엄청나게 요구하고, 그 젊은 세대가 처해 있는 그 출발점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어른들이 애들이 빠져가지고 말이야, 이거 뭐 다 우리도 어려울 때,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돌파했는데. 근데 지금 세대는 우리는 뭐, 제가 54년생인데 그때 우리 뭐 1인당 GDP 60불, 70불 할 때 큰 거하고, 지금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웬만큼 살기 시작한 후에 태어난 애들이기 때문에요. 출발 조건이 다릅니다.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소위 거버넌스를 통해서 녹여내는가. 청년들이 당면하는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, 주거,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거든요. 근데 따져보면 이거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 청년만 딱 떼어내서 무슨 딴 정책을 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와요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소위 생애 주기에서 이 청년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기 때문에 출발선상에서 얘네들이 느끼는 그 불공정이나 불평등이나 이런 거는 적어도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조건은
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 정책 한다고 할 때 뭘 꼭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우리 청년기본법의 그 기본 목적도 청년들이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. 이게 이제 기본법의 틀입니다.